네, 오늘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두고 사실은 이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사실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은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제 이제 이태규 의원이 그 청문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역대 말하자면 청문 대상자 중에서 이렇게 실정법을 많이 어긴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서 했던 만큼 일차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의혹이라든지 실정법 위반이라고 하는 차원이 굉장히 강한 어떤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예상외로 그 제 개인적으로는 후보가 여러 가지 국가 안보적인 답변에 대해서 충실히 했다고 보는데 여전히 많은 청문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 차원에서는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말하자면 국가의 외교 통상 안보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별로 덜하지 않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갭과 미스매칭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대승적 말하자면 지원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도 사실은 반대하고 싶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어떤 재벌 개혁이라든지 전체 국민의당 스탠스와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희수, 김상조, 이낙연 이 후보들에 대한 동의를 했을 경우에 그래도 야당으로서 모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사쿠라 논란이나 이중대 논란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타겟팅으로 강경화 후보에게 집중한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타겟팅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도덕성 문제가 사실 좀 일부 있었지만은 그래도 전문성은 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문성 부분에서도 사실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드러났나 봐요. 제가 청문회를 좀 봤는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써서 와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어떻게 보면 장관으로서 나이브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 이것이 국민의당 청문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캐스팅 보트를 포기하는 그런 지금 결과를 가져왔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같은 호남을 배경하는 국민의당과 민주당 같은 태생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협조를 해줬다. 그리고 국정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총리마저 없으면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이 한 발자국 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협조를 해준 것이고 이제는 원칙이다. 그리고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듣지 않고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앞으로 호남을 배경으로 해서 민주당과 격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제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 선명성 있는 야당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대상으로 강경화 후보자를 저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어떤 이런 포지션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임명 요청한 강경화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임명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대통령한테 상당히 큰 압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러한 국민의당의 반대 입장이 전해지자 여기에 반대하는 여론도 사실 나왔는데 그중에서는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도 반대를 한다라는 입장을 좀 내놓으셨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강경화 후보께서 유엔에서 인도주의적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위안부 협의 그 문구에 대해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반박을 했어요. 불가역적이다 이런 것은 결코 국가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문구로서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이 에둘러서 실제적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금액이나 모든 부분이 강하게 어떤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리고 배지까지 그 할머니들이 주신 배지까지 그 이렇게 차고 나오시면서 그런 데 대한 말하자면 강력한 의지 이 한일 간의 어떤 위안부 협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다는 측면에서 그 할머니들의 문제 의식이 있었고요. 또 전 의원 자체도 사실은 그 우호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정부가 좀 모자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어떤 외교의 허실 그리고 말하자면 코이카 같은 그러자면 그 국제 ODA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말하자면 사용하지 못하고 예. 또 세계 10위권 국가로서 외교의 위상을 현재의 외교부가 만들어내지 못했다. 역량이 이렇게 증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충실히 국회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도 좀 알지 못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말하자면 4강 안보에 대한 한미 동맹이나 이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 과연 그런 측면만 보고 봤을 때 그동안은 남성 위주의 어떤 안보 중심의 그 외교부 후보자와 좀 현재 그 후보자가 좀 이렇게 간극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정부 차원에서도 청와대 차원에서 새로운 외교적 지평과 과제를 좀 더 많이 홍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의 역할, 뭐 남성 중심이었다면 또 다른 면도 좀 비춰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뭐 공무원 철밥통 깨듯이 외교부 철밥통도 깨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고 네. 검찰뿐만 아니라 외교부도 외무고시 라인을 대통령께서는 깨보고자 하는 그런 지금 일념으로 강경화 후보자 예. 그리고 이제 여성이라는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통령의 인사 포지션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대통령이 보기에는 가장 적합한 인사가 저는 강경화 내정자라고 이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대적인 정황이고 근본적인 원칙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이 인사 원칙으로 대해서는 5대 원칙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걸려 있다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을 인사를 강행하기가 상당히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임명하면은 뭐 여러 가지 대통령 인사를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야당이 저 멀리 벗어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과 같이 하지 않으면 소수 정권인 민주당 정권이 네. 한 발자국 또 앞으로 나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대통령은 지금 취임한 지 이제 오늘로서 한 달 정도 돼 가는데 지금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지가 상당히 강한 그런 지금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 인식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사실 국민의당도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또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로 뭐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네. 내부에서는 또 조금 다른 의견들이 조금씩 나와요.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야당이니까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는 측면이 아니고 네네. 더군다나 조금 뭐 여당 입장에서 좀 특수성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인수위가 없고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백이 굉장히 길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건 초당적으로 뭐 헌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신문을 하고 공청회를 열어야 됩니다만은 빨리 공백을 줄여주는 것이 여야의 어떤 견제를 떠나서 해야 될 일이고 네. 또 미국의 청문회만 보더라도 사실은 대법원장이라든지 뭐 FBI 국장이라든지 대통령을 상대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청문회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장관이나 강요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험결에 있더라도 물론 그것은 이제 미국의 경우는 사전 스크린이 굉장히 강화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은 솔직히 뭐 국민들이 보시기나 정치인들이 보기에도 사전 검증이라고 하는 게 아직 제도적으로 굉장히 부실한 걸 약하고, 현실이라 네. 한다면 일정한 측면에서 그런 스탠스를 구해주는 게 좋겠다는 거고 네. 박지원 대표의 측면에서도 보면은 일단 호남 미시를 떠나서 국민 일반이 대체로 80% 이상이 국민들이 이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협조해 달라는 것이 전체적인 기조입니다. 그래서 국민 이중대가 되겠다라는 얘기도 그런 했고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사실 네.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이 호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아무리 견제를 한다 하더라도 초기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듣더라도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당으로도 나중에 또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시점과 수준에서 반대할 수 있다. 그런 타이밍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청문회가 되면서 이런 지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청문위원들이 보기에는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직접 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데 이게 당론이다 보니까 이게 당론을 따라야 되는지 청문위원들의 개인 소신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견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4당 5당 체제다 보니까 국민의당은 민주당과의 어떤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네네. 바른정당은 TK를 중심으로 서로 다투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정당의 기형적인 형태가 정말 오래간만에 왔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당의 어떤 매서운 야당적인 모습은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치에서 민주당 정권을 세게 지금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그러나 지역의 어떤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으로서
같은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DJ계라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지역을 아우르는 이런 모습을 이중적 포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이것은 연말까지라고 봅니다. 연말이 지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야권이 단일화되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서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태생적인 한계 아니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한 건 지방선거 때문에요. 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좀 난감할 것 같아요. 당장 뭐 이번 달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강경화 후보가 빨리 외교장관으로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고서 채택도 난항을 겪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게 장관이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물론 뭐 대통령께서 10일 이내라든지 재승인 요청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요청 기간이면 거의 다 한미 정상회담을 거의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저도 참 난감하고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은 소위 말하는 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 중심으로 혹은 어떤 안보실장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빨리 어떤 면에서 빨리 국회가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6년찬 말하자면 수석도 얘기한 것처럼 전방위적인 호소와 또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어떤 강경화 장관의 청문회 속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 국면이 상당히 저는 엄중하다고 보는데 내치 혼란이 외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안보 이 차장도 지난번에 사퇴를 시켰고 하차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교부 장관도 아직 임명이 사실은 임명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야당이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어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 정권과 동거 정부를 하면서 지난 정부 장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정권의 난맥상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한계고 지금 18개 부처 중에서 6개 장관을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에 나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인선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내정을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청와대 인사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에서 이런 시스템을 빨리 가동을 시켜가지고 국정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한테 후보라도 내놓을 수 있는 특히 외교 안보 라인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런 주요 포스트가 지금 후보 내정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정의 안정감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내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좀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국회가 김희수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시도했는데 불발됐다는 소식이 좀 들어왔고요. 기재위에서 김동연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을 했고 국회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이 됐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계속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불발이 됐네요. 이제 김희수 헌재소장은 다른 장관들과 달리 실제로 보면은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준표결이 필요하죠. 인준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그것을 다시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 의지로서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국회 또 국회 안에 여당 또 청와대가 또 정무 라인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그 김수 재판관 후보의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또 포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약간 좀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좀 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국회 인준표결에서 사실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국민의당이 힘을 써준다면 통과는 가능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일단은 통진당 사태로 한국당은 이미 이거에 예. 대해서 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예. 협치는 이미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당은 상당히 공세적인 측면으로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 네. 대통령이 국민들과도 협치의 어떤 그런 정신을 보이지만 야권 제1야당과도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 이런 것이 저는 조금 이제 안타까운 모습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과 같이 협치의 전선을 계속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도 마찬가지로 통진상에 대해서 이거 해산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보수 정당은 이미 돌아섰고 예.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버스기사 사형수 어제 와서 증언해서 서로 사죄도 했지만 네네. 그런 모습이 잘못하다가는 국민의당도 같이 민주당이 이중대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고 호남에서도 상당히 배척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정의 어떤 우호적인 협조 관계로서 국민의당이 협조는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결을 통해서 협조해 주는 거랑 채택서랑은 사실은 별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면에서도 국민의당 내부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갈등이 심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한 그 김동연 후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적격 3종 세트다 이렇게 하면서 불가 원칙을 좀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어제 이제 검찰 고발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거든요.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가 전에도 있었나요? 사실 그 전에 이런 경우까지 간 적이 없었죠. 예.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채택을 안 하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만 역대한 전체 낙마하는 인원이 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2006년부터 하더라도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과한 카드가 아니냐. 실제적으로 저건 또 역차별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런 상황으로 보면 또 부메랑처럼 또 이게 악순환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공수가 뒤바뀌었을 경우에요. 실제적으로 뭐 부적격하다라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그렇게 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정법 위반인자를 다 검찰에 고발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도 하고 물론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문턱은 높아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가령 이제 뭐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학교 측의 입장이죠.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김상조 후보가 압력을 넣어서 부적격자인 부인을 뭐 취직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은 엄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랬을 때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해명한 것처럼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점수는 1점 모자랐지만 뭐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합격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 그건 학교의 판단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실제로 보면 따져봐야 될 것이 그게 법규냐 아니면 아니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규 위반이면 그건 문제가 되는 그 학교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일반 기준인데 그 기준이 모자더라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명확하게 사례를 챙겨보고 해야지 처음부터 지금 야당에서 청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 해명하는 자리인데 청문하기도 전에 부적격자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절차적 모순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사실은 너무 강한 말씀을 후보자 시절에 많이 해놔서 이것이 이제 프레임화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친 프레임에 본인이 이제 갇힌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5대 비리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연명을 뭐 수차례 이제 하셨고 이런 것 때문에 김상조 후보자 부인도 마찬가지로 그 점수 토익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반칙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후보자는 아니죠. 후보자 부인이지만 마찬가지로 뭐 같은 후보자의 어떤 영향하에서 이것이 혜택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앞으로 5년 내내 인사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시달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것을 그러면 야당과 연적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대로 가야지. 이것을 후퇴하면 어떻게 되면 본인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다 어떤 영이 서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는 저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권이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렵고 힘든 것을 참으면서
정도대로 가는 것밖에 야당과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런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뭐 그 강경화 후보자 딸 위장 전입 문제도 검토를 좀 한다라는 입장 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김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만약에 부메랑이 돼서 나중에 공수가 바뀌었을 때 이게 오히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대 비리를 말해놓는 바람에 이게 발목이 잡혔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또 발목이 되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발목이 자유한국당이 됐던 다른 야당으로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과정들까지 서로 발목을 잡는 더 벽을 높여놓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야지 나라가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저는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네. 본인이 이 아픔을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 기준이 앞으로 계속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철회하고 다시 국회에서 인사청문법이라는 이런 것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런 과거에 있던 그런 비리 관련자는 다 면죄부를 주자. 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정치권보다 훨씬 높아 있는 것이 언론과 국민의 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저는 후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정당성 위기를 갖게 되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문자 폭탄이나 시민들의 어떤 문제 제기가 예.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위장 전입이 있으면 다 고발하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실제적으로. 그럼 어느 당이 더 많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물론 뭐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법이 다 능사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절차적으로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를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채택하지 않고 그 채택하지 않은 부분에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존중해 주는 문화를 가져서 원칙을 세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해야 되고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예. 그러나 야당이 실제로 정치인들 스스로가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검찰 고발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국에 말하자면 전국의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영어 선생님 할 때 말하자면 900점 이상 되는지 안 되는지 전수조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정 기간 과도기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탠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이제 그런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공직 후보자라는 측면에서 공직 후보자는 엄중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고 봉사하고 어떤 정권의 어떤 개혁의 칼을 들기 위해서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개혁의 칼을 휘둘러야만이 국민들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정당성적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또 그런 애초에 이런 취지를 만든 것도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일단은 어쨌든 국민들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역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인데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췄다라는 부분이 32.9%,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이 38.9%로 다소 좀 높고요. 김상조 후보자는 38.4%가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다. 김동연 후보자도 37.7%가 역시나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췄다고 했고요. 김희수 후보자도 34.7%가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내줬습니다. 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은 뭐 강경화 후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뭐 도덕성, 자질 충분히 갖췄다라는 평가가 조금 다소 우세하고요. 강경화 후보자는 좀 6%포인트 정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평가가 좀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통령으로서도 의식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또 하나는 이제 답변 중에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자녀의 국적 취득을 가지고 그 본인의 어떤 검증을 하지 마라. 이건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일 수는 있지만 한국 예. 민심에 아직 모자란다. 이것을 국민들이 보기에 또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현실 감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금 여러 가지 검증 기조가 있습니다만 후보 본인에 대한 검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후보 역량 검증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강경화 후보조차도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것이 이 조사의 결과에 바탕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이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 사실은 야당이 흔쾌히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런 인사가 협치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물론 도덕성보다도 정책 검증, 도덕성에서는 뭐 큰 하자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야당도 정책 검증에 주력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안 맞는 측면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과거에 누리과정 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복지는 재앙이다 그런 말들도 과거에 했었고 또 종부세 강화에도 유보적인 입장을 이제 취한다고 그랬고 또 법인세 인상은 신중한다고 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방향과는 약간 궤를 달리하지만 그러나 정권이 나가는 방향과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융통성 있는 그런 후보자이기 때문에 네. 이런 후보자를 내놓으면 야권도 협치의 대상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마찬가지로 그래픽을 볼 텐데요. 잘하고 있다라는 입장이 82%고요. 2%포인트가 떨어졌군요. 잘못하고 있다가 10%, 어느 쪽도 아니다가 3%, 모르겠다 혹은 응답을 거절한 입장은 5%로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뭐 84%라는 역대 지지율까지 받았고 또 이제 일단은 취임이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점수를 좀 매겨본다면 몇 점 될까요? 82%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점수죠. 예. 과거 정부 초기에 사실 60%도 그렇게 낮은 점수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파격 행보 또 초기에 소탈한 모습, 안보에 대한 안정감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필요했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감성적으로 자극했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경제나 안보가 모두가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 정부가 실패하면 다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저는 잘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으로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네. 의미에서 82%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정도의 높은 오히려. 점수일 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한 뭐 2% 정도가 사실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보합세인데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청문 기간 동안에 후보의 의혹들이 생기면서 조금 더 내려갔다 다시 또 조금 올라가는 예컨대 김상조 후보의 같은 경우는 의혹이 많았다가 해명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안정화되어가는 네, 그런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60% 정도까지 내려가야 정상이라고 보여져요. 네네. 네, 그런 면에서 너무 이 기조를 유지하려고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부담스럽게 오히려 더 한다는 것을 네네.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버려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사심 없이 초심을 가지고 말하자면 열심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은 국민들의 상실감이 상당히 오래됐고 그래서 국민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서 헤매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한테 거는 기대는 대통합, 탈권위 그리고 대개조 이렇게 해서 정치개혁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기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 이것은 결국은 82%, 84%였던 이런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 현실적인 지지율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지지율은 개혁의 성과를, 국정의 성과를 개혁으로 나타내달라는 국민들의 열망 같은 기대감이다. 예. 사실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는 건데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지만 대통령한테 기대를 하고 네. 이것이 글로벌 경제에 여파를 미쳐서 우리가 살기가 어렵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하면 결국은 이것을 다 대통령한테 탓을 돌리는 것이 여론적 지표라는 것이 우리 예. 과거의 어떤 정치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곱씹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사회를 그리고 정의로운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인사는 만사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사 문제로 해서 상당히 큰 이런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 네. 여기에서 지지율 일정 부분 저는 빠지리라고 봅니다. 네, 네. 이것이 과연 내각 구성하는 데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큰 바로미터고 그래서 야당과의 어떤 협치 모습을 이제는 이런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보일 때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협치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그 대표단들과 이제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하고 다음 주에는 야당과도 이제 오찬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또 추경도 있고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해서도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또 시정 연설도 하고 여러 가지 국회와 협치를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당으로서는 안 만난다고 하네요, 다음 주에. 이거 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뭐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뭐 당론이라고 하는 또 당 지도부 입장이라고는 안 만날 수 있지만 네. 특히 김희수 재판관의 경우에는 어쨌든 인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은 또 다른 양상이 있거든요. 예, 국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예.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선호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파고들어서 하나하나 좀 분리해서 김희수 재판관의 어떤 표결에서 말하자면 찬성이 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각 정당과의 정무 라인에서 분석을 통해서 끝까지 말하자면 강경화 후보는 안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과감히 결단하는 그런 어떤 후퇴 작전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베 후퇴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연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역으로 보면 사실은 오히려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안 만난다고 하면 오히려 정부로서는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정면 돌파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정면 돌파를 할 때 하더라도 우선은 국회 말하자면 표결에 있어서는 통과되는 어떤 선후의 문제는 저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큰 분들이 회담을 할 때는 사실은 여건 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쑥해서 국회에 찾아가서 우리 식사하자 이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는 마크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 현상을 보면 여야 간의 마크 협상 자체도 끊겨 있다. 이런 상황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현상을 이제 분석을 좀 해보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대통령이 야당한테 강요를 요청해도 야당이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야당한테 강요를 요청할 정도로 야당한테 문호를 개방을 해주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당이라든가 야당이 지금 민주당 정권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원하는 인사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전향적으로 야당의 어떤 인사에 대한 문제 인식을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2차적인 단계로서 야당한테 강요를 추천을 좀 해줘서 우리 같이 가자. 이런 모습이 정치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내 스타일대로 그리고 우리 민주당 정권이니까 민주당의 어떤 인사로서 이 국정을 돌파하고 개혁을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50%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100% 대한민국 국민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이 진정한 협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때 정말 여우 같은 리더십이 지금은 필요할 때지 강한 사자형 리더십이 필요할 때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정부라고 강조했는데 지금 장 교수님의 어떤 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우선은 그 당청 관계가 좀 더 긴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총리가 어렵사리 인준이 됐으니까 총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무위원 재청권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좀 내고요. 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아직까지 문화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어떤 장관에 대한 인사, 총리가 생각하는 인사, 그리고 야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뭐 노동 정책이든 어떤 다른 무슨 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런 인선이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좀 전략해서 실제로 보면 초기에 잘못한 부분은 뭐냐하면 전체적인 어떤 그 말하자면 정당의 틀에서의 공감대 없이 개별 야권 후보들한테 뭐 장관을 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좀 결례를 만회하는 좀 공을 들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